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거의 한 달간 이렇게 매주 해오고 있는데, 어, 오늘 행아웃 미트라는 행아웃 수트 베이직으로 조금 그렇게 등록을 해서 지금 보니까 12분이 와 계시네요. 그래서 아마 10분 이상도 아마 문제 없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오늘은 양한 카메라 모델, RGBD 카메라 모델, 그리고 이미지 표현에 대해서 각각 김하영, 주동욱, 장영기 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양한 카메라 모델의 김하영 님이 발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제가 육군훈련소를 다녀와서 이번에 처음 스터디에 참여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한 카메라 모델 혹시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그 숨기기 아, 버튼으로 좀, 예, 그렇게 하면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양한 카메라 모델을 발표하게 된 김하영입니다. 저 양한 카메라 모델을 이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전에 배웠던 이제 피놀 카메라 모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카메라 모델이라는 게 결국 어떤 우리 월드 코디네이트 상에 어떤 3D 포인트가 있을 때 카메라를 거쳐서 어떤 이미지 플레인의 픽셀에 어떻게 떨어지느냐 3D to 2D 매핑하는 어떤 함수를 배우는 게 카메라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카메라 모델에 이제 피놀 카메라 모델도 배웠고 이제 저희가 왜곡도 배웠었는데 월드 프레임에서 카메라 프레임으로 오는 익스트린징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리고 이 이미지 플레인으로 가는 인트런직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런 피놀 카메라 모델이 이제 있고 어떤 3D 상의 물체가 있었을 때 이 3D 상의 물체가 이제 카메라의 이제 이미지 플레인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P라는 점에 떨어졌을 때 일단 저희가 카메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픽셀 이 P라는 이 어떤 3D 상의 어떤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미지 플레인 상에 이제 가로 세로 이 픽셀상의 좌표만 알 수 있고 이제 다른 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 2D 포인트를 역으로 이제 3D에서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저희가 지금 이 정보만 가지고는 빨간 점인지 왼쪽 빨간 점인지 오른쪽 빨간 점인지 혹은 여기 책에 있는 대로 뭐 흰색 점인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OP를 이었을 때 이 선상에 있다는 것만 저희가 딱 알 수 있죠. 이게 저희가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런 오른쪽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얼 오브젝트가 있고 저희가 한쪽 눈만 보고 봤을 때 이제 거리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이 3D 포인트를 이제 특정시키려면은 이런 깊이가 결정되어야 3D 포인트의 위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양악 카메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깊이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저희 인문 비주얼 슬램 14강에 있는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어떤 3D 상에 이제 포인트 P가 있을 때 이제 양안 카메라가 이제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 같은 높이에 같은 방향으로 카메라 이제 두 개를 이제 떨어뜨려서 놓는 게 이제 양안 카메라인데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카메라가 각각 이제 OL에 위치하고 OR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3D 상에 점 P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이미지 상에서 PL과 PR에 이제 찍히게 되겠죠. 각각이 이제 왼쪽 카메라가 피놀 카메라 원리, 오른쪽 카메라가 피놀 카메라 원리. 단순히 피놀 카메라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가 거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희가 결국 알고 싶은 거는 이 P 점의 이제 깊이, 즉 G 값을 저희가 알고 싶은 건데요. 이때 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면은 이 G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P와 PL, PR 이 세 개로 이루어진 삼각형 하나와 그리고 P와 OL, OR 이렇게 이루어지는 삼각형 하나 이 둘의 닮음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 위쪽 삼각형의 높이가 G-GF이고요.
그리고 이 큰 삼각형의 높이가 g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카메라 사이의 거리, 이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b라고 표시를 했는데,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이제 큰 삼각형의 이제 밑변, 그리고 이 작은 삼각형은 저희가 어떤 2D상에 맺혔을 때 이제 그 거리, 이 카메라 중심 사이에서 거리, 이 베이스라인에서 이 각각을 빼준 값, 요 위에처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잘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 깊이라는 것은 각각이 떨어진 거리 차이와 그리고 포컬 랭스, 그리고 베이스라인의 식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저희가 베이스라인은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알 수 있고, 포컬 랭스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정말 어려운 점은 이 D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용어를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스테레오 매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카메라 A와 카메라 B가 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계단의 어떤 포인트가 이제 왼쪽 카메라로 찍은 게 오른쪽에서는 어디에 보이는지 이런 매칭이 다 이루어져야 이제 결국 D 값을 구할 수가 있어서 이런 D를 이 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D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제 로버스트하지 못하고 좀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양한 카메라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해주실 점 있으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양한 카메라 모델 아주 컴팩트하게 잘 발표해 주셨는데, 그 스테레오 매칭이 마지막에 있었죠. 그 본래 이게 스테레오 매칭도 큰 이제 컴퓨터 비전의 분야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보통은 베이스라인 맞추고, 그러니까 한 렉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한 라인에 맞춰서 그 두 개의 영상을 한 열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에피폴라 라인을 구한 다음에 에피폴라 라인 상에 그 양 카메라 사이에 블록 매칭을 통해서 그 두 포인트 사이에 뭐랄까 코레스pondence를 찾는 거죠. 그렇게 보통 수행을 하고, 혹시 스테레오 매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시진 않으시죠? 네. 사실 저는 비전 쪽은 연구는 하지 않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 스테레오 매칭도 아주 좀 전통적으로 오래 연구되어 온 분야고, 지금도 많이 연구되어 오고 있긴 한데, 최근에는 딥러닝으로도 이렇게 많이 풀려고 하고, 뎁스를 두 장의 이미지로부터 풀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혹시 코멘트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네, 그 스테레오 매칭을 했을 때는 그 전통적인 그 방법으로는 피처를 찾아내고 나서 그 두 개의 이미지에서 같은 어디에 있나를 매칭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두 이미지에서 실제 3D 세계상 기게 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로스트하지 않다고 그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우선 제가 컴퓨터 비전 전공생은 아닌데 사실 왼쪽 카메라로 보는 거랑 오른쪽 카메라로 보는 거랑 똑같은 물체를 잡을 수도 있고 엎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오클루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거를 푸는 어떤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해보지 못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질문이 어떤 식으로 그 코레스pondence를 찾느냐에 대한 질문이셨나요? 형기님의 질문이? 네, 그 코레스폰던트, 네, 저는 그 피처 디스크에서 두 개 비슷한 피처를 찾아낸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보통 거 아주 차라고 생각. 네네, 기본적으로는 블록 매칭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sum of square distance나 sum of absolute distance 같은 네, 그런, 그냥 그 두 장의 영상을
일단 렉티피케이션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얼라이먼트 한 줄로 얼라이먼트 하는 과정이랑 그리고 두 장의 영상에서 그 에피폴라 라인이라고 그 멀티플 지오메트리에서 살펴보면은 그런 이건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기하학적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네. 전 처리를 마치고 나서 이 에피폴라 라인 상에 그 두 영상의 에피폴라 라인 상에서의 각각 어떤 자그마한 패치랄까 아니면 네모난 블록 사이즈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0 by 10이나 뭐 그런 의미의 사이즈로 두 개의 영상의 차이를 말하자면 sum of scalar distance나 sum of absolute distance 아까 말했던 그런 걸로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게 그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스테레오 매칭을 하는 방법이고 또 그 이후에 연구되어 온 방법으로는 세미 글로벌 매칭이라는 방법도 있고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뭐 이렇게 디스페리티에 따라서 뭐 가능한 디스페리티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최적화하는 방법 같은 게 많이 연구되어 오고 있고 아주 최근에는 딥러닝을 활용한 방법까지 그렇게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혹시 이 네. 방에서 스테레오 매칭 감사합니다. 연구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없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저도 이분의 말 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조금 이제 설명을 보태자면 네, 그 이제 한동안 어떤 매칭에 대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제 계속 되오다가 한 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과 좀 연결시켜서 좀 더 스무스니스 텀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뭐 예를 들면 마코브 랜덤 필드나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결과물을 좋게 만들던 시도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딥러닝으로 아예 그 한 장의 이미지 갖고 모노 카메라로 뎁스를 추정하는 문제도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테레오에서 좀 더 딥러닝으로 뭐 결과를 잘 만드는 시도도 하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저도 약간은 이제 예전에 했었던 게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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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혹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가도 될까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는 네, 괜찮습니다. 질문 해주세요. 예, 이용희입니다. 그 5페이지에 보여주신 게 네, 그 결국은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두 카메라 사이의 베이스라인으로부터 그 저희가 3차원 공간상에 있는 한 점 P까지의 뎁스라고 이제 불리는 G값을 추정하잖아요. 네, 예, 지금은 이제 그 두 개의 카메라의 중심점이 한 평면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카메라가 뭐 이렇게 완전하게 두 개가 패러럴하게 있지 않고 이 다른 경우에는 그 G값을 어디로 중심으로 잡는지 그 베이스라인 상에서 중점을 기준으로 G값이 정의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이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네. 스테레오 카메라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같은 높이에 같은 방향으로 놓는 것도 있지만 이게 꼭 같은 방향과 같은 높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이제 풀 수가 있더라고요. 다만 네. 이제 단순히 이런 방법으로 풀지는 못하고 이제 한쪽 카메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네. 그 예를 들어 왼쪽 카메라가 기준이라면 오른쪽 카메라의 어떤 상대적인 좌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오리엔테이션이나 네. 트랜슬레이션 같은 값을 계산하고 이런 관계를 잘 풀어서 이제 결국 뎁스라는 거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를 기준으로 세우기만 하면 결국 저희가 네. 3D 포인트는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 뎁스는 사실 정의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런 스테레오 비전을 풀 때 이제 뎁스 값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슬라이드에서는 그 이제 두 그 카메라의 그 원점이 이제 같은 그 라인상에 또 평면상에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그 평면에서의 거리, 점까지의 거리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뭐 다른 데서는 어떤 한 카메라를 중심으로 다시 기하학적인 관계를 도출해가지고 그 카메라의 원점을 기준으로 뭐 뎁스를 측정하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과정이 렉티피케이션이 아닌가요? 네네. 맞죠? 제가 예, 생각하기에 예, 예. 좀 덧붙이자면 그런 조금 그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에 그 카메라가 두 개가 장착돼 있는데 저렇게 막 구체적으로 공장에서 저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조금 미스얼라이먼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조금의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게 그 전처리 과정으로서 렉티피케이션이라는 단계가 들어가고 그 렉티피케이션 광을 거치고 나면 거의 이제 저런 평면상 이 두 카메라 이미지 플레인이 평면에 위치해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이제 렉티피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조금 궁금했던 것들은 그 렉티피케이션을 수행을 해가지고 두 장의 이미지를 하나의 평면상에서 이제 얼라인을 시키잖아요. 얼라인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피처 매칭을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렉티피케이션을 하는데 그것들은 가상의 이미지 플랜상에서의 두 개가 그 얼라인이 된 거고 그거 말고 그 카메라의 원점 진짜 그 하드웨어의 오리지널 베이스라인 사이에 어떤 그 두 원점을 잇는 그 라인상에서 그냥 집값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한쪽을 기준으로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약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근데 드렸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하나의 카메라를 기준으로 삼고 그 카메라 그 센터 뷰 포인트 거기를 원점으로 잡는 것 같아요. 뭐 베이스라인의 중간 지점이라기보다는 아,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면은 제가 네. 카메라 셋업을 했었을 때 뎁스 값이 나오는 거는 그 처음에 프라이머리 카메라랑 다른 식으로 해서 음, 그 사실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중간 베이스라인의 중간 값에서 그 뎁스를 보통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마지막에 하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뎁스를 추정을 하거든요. 죄송한데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변에가 좀 시끄러워져서 카메라가 두 개이긴 한데 예. 라인 중간점에서 아니면은 그 플레인에서 그 퍼펜디큘라기는 하는데 프로그래밍 할 때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에서는 카메라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그 점에 대한 뎁스를 추정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느 한쪽 기준을 잡고 그 카메라 기준으로 뎁스를 추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저희가 실제로 그 베이스라인 중앙에서 뎁스를 하는 게 수식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 카메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이미 다 포함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한 가지 질문 제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거는 사실은 뭔가 막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때그때 하드웨어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혹시 조사하시다가 네. 이게 아무래도 스테레오를 가능하면 이렇게 좀 평행하게 이렇게 놓고 싶다 보니까 그 필드 오브 뷰나 뭐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원래는 베이스라인이 이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멀면 멀수록 그 멀리 있는 뎁스를 추정하기 유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무조건 멀리 하면은 이제 이렇게 겹치게 찍을 수 있는 영역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적당한 그런 거리를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적당한 거리를 잡을 때 어떤 뭐 기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혹시 조사하시는 단계에서 뭐 정보가 있었던 게 있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그 도메인마다 너무 다를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네요. 보통 이제 인간의 두 눈 사이의 거리가 6.5cm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뭐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서 사용하는 뭐 로봇에서는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아웃도어에서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더 멀면 멀수록 그렇게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나 뭐 필드 오브 뷰에 따라서 뭐 어떤 계산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뭐 이건 제가 또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그 다음 발표자분께 네, 그거를 네,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는 RGBD 카메라 모델의 주동욱 님께서 바로 이어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RGBD 카메라 모델 준비한 주동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RGBD 카메라는 뭐 다들 알지라고 생각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키넥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RGBD 카메라의 그 구현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Structured Light 방법이고 하나는 Time of Flight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두 개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딥러닝 기반 방법 조금 소개하고 그런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Structured Light RGBD 카메라는 저는 이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바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카메라라는 게 빛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얘의 경우는 이제 능동적으로 빛을 쏴서 저런 패턴을 주고 쏘는 쪽에서 저렇게 쏘는 건 아닌 것 같고 받는 쪽에서 저렇게 받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3D 포지션을 추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그 인코딩 패턴이 어떻고 어떤 거에 따라서 계산을 어떻게 하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고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는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해서 딱히 더 드릴 말이 없고요. 그리고 또 타임 오브 플라이트 RGBD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시는데 그러니까 각 셀마다 인페이즈 리셉터 또 아웃페이즈 리셉터라고 해서 이제 두 개의 리셉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빛을 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보실 수 있듯이 그러니까 라이트 소스도 이제 결국에 보면 신호를 주면서 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물체가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리셉터 A에만 빛이 들어오고 리셉터 B에는 빛이 아예 안 들어오겠죠. 왜냐면 반사되는 시간이 제로니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 차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뎁스를 각각 픽셀마다 뎁스를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무지 간단하고요. 근데 이 RGBD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아시피 좀 리미테이션이 몇 개 있고요. 일단은 능동적으로 이제 빛을 쏴줘야 되고 그걸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적외선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뎁스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레인지도 이제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실내용이고 또 그 키넥트 버전 2가 대략 유효한 범위가 7m 정도로 제가 찾아봤을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외선 사용할 수 없고 야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자연광 간섭도 있고 또 이거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센서가 동시에 사용되면 자기들끼리 간섭이 있어서 또 이제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뭐 다른 것도 카메라 다
과학적이겠지만 이런 약간 빛을 쏴서 다시 받는 방법들은 이제 가장 취약한 게 이제 투명한 물질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실내 자율주행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실내에는 이제 자동문이나 이런 게 유리나 이런 투명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핸들하지 못해서 좀 문제가, 이런 거를 그냥 그런 데 사용하기도 문제가 있고요. 대부분 뭐 키넥트 같은 건 이제 사람 동작 따고 그런 데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RGB 카메라 최근 연구까지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조사했을 때 그게 2017년 거 하고 키넥트 버전 2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런 리미테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딥러닝 기반 방법들을 제가 아는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아는 용어로는 뎁스맵 프리딕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딥러닝 베이스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게 2014년인가 맨 처음에 나왔던 논문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적어도 아웃도어에서도 어느 정도는 워킹을 한다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2017년 논문인데,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딥러닝 기반의 이런 뎁스맵 프리딕션 문제들이 이렇게 뎁스 프리딕트를 나름 잘 하는데, 이게 결국에 3D 리컨스트럭트를 해보면 이게 스무스하지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각각의 포인트들은 픽셀 포인트들에서 이제 뎁스맵 나랑 에스티메이트를 잘 하는데 3D 리컨스트럭트가 어려워서 거기에 이제 다른 그레디언트 같은 성분도 넣어주고 해가지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3D 리컨스트럭트를 가능하게끔 만들고, 뭐 딥러닝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어서 봤던 거는 이제 어떻게 했던 거, 이거는 드론 쪽이고요. 드론이 이제 실내에서 주행을 할 때 이제 충돌을 피하는 걸 목적으로, 이것도 학습 기반입니다. 그래서 강화 학습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셀프 슈퍼비전으로 학습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부딪혀 보면서 이제 그 모노클러 카메라와 자기가 부딪힌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카메라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거리를 추정을 해가지고 이제 드론을 주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러닝 기반들은 일단 그 기존의 방법들은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에 있는 시그널에만 반응을 해서 그 뎁스를 에스티메이트하기 구현된 거고, 이런 러닝 기반 알고리즘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인간 생활 및 혹은 주변의 물체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경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투명한 경우에도 사실 투명한 글래스 도어에도 투명한 것보다는 아마 옆에 철문이나 이런 철제 구조나 주변에 이런 문을 상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나름 잘 반응을 해서 피하는 알고리즘들을 구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발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해주세요. 제가 질문 있는데 그 마지막에 네. 보여주신 그 드론 날아다니는 그런 예제는 네. 사실상 뎁스를 예측하는 건 아니죠? 뎁스를 예측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 팔레시를 만드는 게 그냥 목적이죠. 그 충돌을 그러니까 그냥 그 컬러 영상 인풋으로부터 영상을 뭐 분석해서 이렇게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쪽에 목적을 있는 그런 논문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뭐 뎁스를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내놓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사실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만 있으면 뎁스를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접근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정보적인 측면으로 뭐 이건 더듬으면서 뎁스를 예측하는 쪽에 가깝죠. 네, 그렇고요. 그 바로 전 슬라이드에는 이거는 완전 뎁스맵 프레딕션, 뎁스맵 에스티메이션으로서 그냥 컬러 영상이 하나 들어오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뎁스를 예측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타임 오브 플라이트 RGB 카메라 그 설명해 주실 때 그 부분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메라고 그 안에 어떤 셀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파란색은 이미터인가요? 그 레이를 뿌려주는? 아니요, 오해 소지가 있는데, 네. 이미터는, 여기 혹시 제 마우스 예,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이미터는 이런 식으로 주변에 LED가 다 따로 깔려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셉터가 네. 있는데, 리셉터가 이게 서로 위상을 달리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파란색은 네. 파란색은 다 똑같은 위상이고, 네, 리셉터 A를 보시면 아, 되고요. 이 파란색이 리셉터 A면, 이 리셉터는 이 온돼 있을 때면, 액티브 할 때면 이제 받아들이는 네.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리터닝 라이트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네네.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제가 구현은 자세한 걸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는 컴플리먼트 하게 돼 있거든요. A와 B가. 그래서 컴플리먼트 할 때는 이제 얘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이만큼 들어온 것과 이만큼 들어온 거 이제 차이가 발생하고 그걸로 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행을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빛이. 예, 그걸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저는 뭐 스트럭처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 일단은 스트럭처드 보통 그냥 일반 칼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공통점을 딱 찾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네, 스트럭처 라이트는 저희가 이제 패턴을 알고 있고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예를 들면 뭐 적외선 레이저 같은 걸 쏘는 경우에는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적외선만 이제 필터링해서 받는 카메라로 하면은 칼라 정보 없이 좀 명확한 패턴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식은 결국은 그 아까 양한 카메라랑 같은 방식으로 쓰는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턴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네모난 패턴을 쏜다 그러면 네모 크기가 가까운 데 생기면 사실은 카메라에는 크게 네모가 나올 테고 멀리 있는 데 가면은 이제 네모 패턴이 작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할 때 뭐 제가 대체적으로는 싱글 카메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패턴을 쏘고 보통 뭐 적외선 레이저 패턴을 쏘면은 이제 싱글 적외선 카메라로 그 패턴만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스테레오 카메라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패턴의 간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그냥 2차원적 이미지 하나에서 그냥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혹시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간격을 안다기보다는 예. 이게 제일 뒷장 보면은 이제 줄이 좀 많잖아요. 앞쪽은 이제 두 칸이고 엔코딩 패턴 보면 그러면 이걸 요 시간축으로 봤을 때 결국은 제일 뒤에 있는 고 레졸루션으로 우리가 각 라인에 대해서 고유의 아이디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진수 갖다가 앞에서부터 보면은 네. 뭐 흰색이었고 두 번째 흰색, 세 번째까지 흰색,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부터는 뭐 검은색 이렇게 가면 1010 이런 코드가 다 라인마다 고유의 라인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카메라 두 대를 놓은 것과 동일한, 그러니까 코레스폰던스를 원래 스테레오 같으면은 두 대의 카메라에서 같은 위치가 어딘지를 갖고 그 픽셀 차이를 구하잖아요. 예.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터와 카메라 사이의 코레스폰던스를 이걸 보통 스트라이크 패턴 아이디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디 네. 갖다가 매칭을 우리가 그냥 액티브하게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스테레오 카메라랑 동일하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키넥트가 제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테레오 카메라가 있고 거기다가 적외선 패턴을 그냥 무작위로 뿌리는 거예요. 코드가 있는 게 키넥트는 제가 좀 아는데요. 그건 네. 칼라 카메라는 그냥 칼라 카메라대로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적외선 패턴은 그냥 다
다트 형태로 이렇게 쭉 뿌리거든요. 근데 네, 예,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네, 네. 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패턴 간의 간격이 이제 네. 최종 나왔을 때 조밀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멀리 네. 나오느냐 예. 가까이 만약 아니 그거에 맞나?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패턴이 어떤 크기로 어떤 광량으로 했느냐로 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좀 네, 정확하진 않은데 예전에 알기로는 그 예, 카메라의 코레스폰던스를 예를 들면은 뭐 텍스처가 없는 데서는 스테레오로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예, 랜덤 닷 같은 걸 뿌려서 그 어떤 코레스폰던스를 찾는 방식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 키넥트 초기 버전일 거예요, 아마. 계속 키넥트도 바뀌어왔기 이게 때문에. 버전 2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네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예. 버전 1에서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예.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러니까 키넥트를 일단 떠나서 보더라도 조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코딩, 디코딩 방식이 있는가 하면 랜덤 닷으로 코레스폰던스를 찾기 좀 쉽게 도와주게 하고 스테레오로 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광희님께서 설명 되게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사실 지금 동욱님이 준비해주신 이 슬라이드는요, 뎁스 카메라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통용하는 뎁스 카메라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제 액티브 스테레오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위치 정보, 픽셀 간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그 암호화된 패턴을 쏘고 그것들을 이제 카메라에서 그 디코딩, 복호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픽셀 코리스판던스를 찾아가지고 스테레오 매칭을 하는 타입이라서 사실 이 패턴이 이 뭐 레졸루션을 올리면 올릴수록 패턴 개수가 많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FHD급 을 이런 그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하려면은 가로 세로로 한 것들을 최소 42장 정도는 써야지만 어느 정도의 레졸루션을 커버가 가능한데 그것들을 42장을 순식간에 싹 뿌렸다가 다시 카메라로 다 캡처하는 것들이 실시간성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약간 스태틱한 오브젝트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아까 준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키넥트 1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키넥트 1 이전에 뎁스 카메라라고 하는 것들은 다 TOF였어요. 그래서 레이를 날리고 그 레이에 우리가 속도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반사대 들어 시간이나 페이지의 변화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갖고 랑 거리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속도랑 해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 번에 수강할 수 있는 그 레이의 개수가 한정적이고 카메라가 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대에 뭐 싼 거가 1,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비싸서 근데 레졸루션은 뭐 한 64 x 64 이렇게밖에 안 됐던 게 2009년도까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키넥트 1에서 패턴을 쏘고 그걸 IR 카메라로 봤는데 그 원형 패턴들이 이제 크기가 막 제각각이고 어떤 일정한 그 패턴을 쏘는데 그게 이제 거리에 따라서 그 원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 엘립스 형태로 변형되고 그다음에 그게 블러링 되는 것들의 패턴들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갖고 있는 다음에 그것들을 뎁스로 변환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키넥트 1이 사실상 한 몇십만 원대의 뎁스 카메라로서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나타났고 그 이후에 키넥트 2를 비롯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뎁스 카메라는 그 센서 발달에 힘을 입어가지고 다시 TOF 방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패턴을 쓰는 것보다는 최근에 나오는 그 뎁스 카메라들은 대부분 TOF 카메라들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RGB는 순수하게 RGB를 얻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RGB 카메라 옆에 보시면 그 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이제 IR 같은 카메라를 IR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예.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RGBD 카메라들 저희가 카메라라고 알고 있는 녀석들은 TOF가 대부분 기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싱글 IR 카메라로 둘 다 알고 있었는데 같은 인터넷에 보면은 삼각법으로 뭐 설명하는 데들도 있고 그 부분 유튜브 같은 데도 좀 정확하게 못 알고 올리신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헷갈렸었는데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설명을 정리를 한번 주신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아까 뭐죠? 인코딩, 디코딩 모델로 이제 하는 게 실시간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컬러 코디드 패턴을 써서 이제 실시간성을 또 올리는 연구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원샷, 투샷 해갖고, 한 장 내지는 두 장만 뿌리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보통 이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뭔가 그 연속되는 패턴의 그 어떤 순서를 갖고 인코딩, 디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어클루전이나 경계에 있어서 그 이제 그 부분의 레졸루션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들이 되게 설명이 잘 되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중간에 요런 그 스트럭처드 라이트 그 분야에서 이제 컬러 코디드 패턴으로 실시간성을 이제 확보하는 연구들도 좀 있었고요.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스트럭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치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네네. 정밀 스캔하는 딱 움직이지 않는 예. 물체 이렇게 돌리면서 그런 데는 여전히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 업체를 예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네. 레졸루션도 잘 나오고 이제 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컬러 패턴을 쓰게 되면 빠르긴 한데 또 이제 물체 컬러는 아니고 그냥 스트럭처드 예, 패턴인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예. 그 물체 컬러가 있을 때 또 그게 약점이 있어서요. 사실은 이제 네. 스태틱한 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설명이 없었지만 이제 라이다 센서도 이제 야외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TOF 방식이랑 라이다 센서 방식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냥 레일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좀 다른 것일까요? 그거는 결국은 쏘는 빛의 이제 그 차이죠. 이제 여기는 이제 적외선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약한 그런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거리 이상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페이지에서 보면은 결국 어떤 이런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페이지로 이런 단순하게 구분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TOF 카메라들은 이렇게 페이지를 두 개를 쓰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리가 더 짧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반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 특정 어떤 셋홀드를 기준으로 앞인지 뒤인지 구분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두 개로 늘려서 그나마 지금 거리가 한 두 배 정도 더 확보가 된 거고, 라이다는 아시겠지만 애당초에 그 레이저 펄스를 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고 그런 직진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적외선이랑은 좀 비할 바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단가라던가 그거를 이제 다시 리시빙하는 수강부를 이렇게 픽셀 형태로 이렇게 촘촘하게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궁극적인 솔리드 스테이트의 어떻게 보면 제일 이상적인 형태인데, 그게 이제 가격이나 하드웨어 공정상의 문제로 아직까지 이제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벌티컬 레이로 만들고 이거를 뭐 좀 역학적으로 움직인다던가 하는 식으로 되는 게 아직 현재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정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예.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정확히 모르는데 사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실제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세로 라인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레이더 펄스 이렇게 쐈다가 다시 받는 것처럼 회전식 레이더 받는 그런 식으로 받는 건가요? 그게 이제 기존의 그 벨로다일이라는 이제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일 라이다 쪽에서는 유명하고 조금 선점하고 있는 회사가 제일 최초에 보인 그런 형태이고요. 근데 네. 이제 현재는 좀 많이 발전되고 좀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는 게 많아서 사실은 지금은 딱 어떤 방식이다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게 최초의 방식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라이다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종우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쏘는 레이의 파장대가 달라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긴 한데요. 사실 라이다도 뭐 타입에 또 타겟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그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인프라레드를 사용한 뎁스 카메라처럼 뭐 3m에서 6m 정도만 신뢰성을 보장하는 라이다도 있고요. 150m씩 찍는 것들이 보통이긴 한데 많이 찍는 것들은 500m까지 찍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식 그것들을 이제 어떤 회로를 쓰고 구동부를 쓰느냐의 문제가 있고 아까 그 어떤 일렬로 박혀 있는 그 발광보드를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벨로다이니로 대표되는 1세대 라이다고 그 이후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회전하고 그 다음에 그 수직축 버티컬 축으로는 그 많은 발광부를 박았던 것들을 뭐 발광부를 이렇게 모터나 아니면은 어떤 맴스 그 기구부를 설계를 해가지고 조금만 써도 할 수 있도록 좀 단가를 낮추는 방식들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결합하는 방식들이 2세대, 3세대 라이다 벤더들에서 만들고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 같이 이제 적외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낮에 그 태양의 원적외선 때문에 아마 그 간섭 때문에 아마 원래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고요. 어떤 뭐 거리라던가 어떤 뭐 파장 문제도 있지만 뭐 파장하고는 좀 연관이 있겠네요. 아무튼 네. 그 가장 큰 문제가 대낮에 네. 이제 그 태양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해보면은 밖에서는 그냥 다 완전히 네.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키넥트 이제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열화상 카메라 나이트 비전을 잠깐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낮에 뭔가 영상이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 그 원래 갖고 있는 원적외선하고 물체가 갖고 있는 그것과 그다음에 태양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제 뭔가 간섭이 일어나서 그 영상의 특성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그런 뭐 페디스트리안 디텍션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또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수분들이 너무 많으시군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동님 오늘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슈인 뭐 그 뎁스 카메라도 그렇고 라이다도 그렇고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아시는 분도 많고 해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